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강대 김영익 교수 모시고 거시경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달 한 번씩 뵈야 되는데 지난달 좀 어떻게 충전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달 만에 나오셨습니다. 충분히 좀 쉬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자, 우선 미국 상황부터 좀 예. 알아보고 싶은데요. 8월 실업률이 올랐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7월 실업률이 3.5%였는데요. 8월 예. 3.8%로 올랐죠. 예, 그런데 그동안 미국 가계들이 모아놓은 돈을 많이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작년 저축률이 3.7%였는데 연평균 이게 2007년 3.4% 이후로 최저치였습니다. 예.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를 많이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업률이 오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실업률의 의미가 경기하고 관련시켜서 보면은 실업률의 그 12개월 이동 평균이 저점이 경기 침체에 한 어떤 때는 동행한 적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 구해보니까 6월이 저점으로 서서히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도 미국 경기 침체가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 그런 거를 상징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 방송 나갈 시점에는 발표가 됐을 걸로 예. 보입니다만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어떻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세요? 예, 지금 컨센서스가 블룸버그 3.6%예요. 이 3.6% 의미가 뭐냐면 6월에 3.0 전년 동월비입니다. 7월에 3.2%였는데 8월에는 더 오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오르는 요인이 과연 뭘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유가 상승이에요. 네. 최근에 저 국제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 그 소비자 물가하고 유가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요. 국제 유가, 미국에서는 특히 WTI가 중요한데요. 이게 소비자 물가의 2개월 선행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그대로 그 전이가 되면서 물가가 8월 물가 6월, 7월보다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9월에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4분기부터는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3% 초반 정도로요. 그렇게 본 거는 미국 소비가 좀 이축되면서요. 수요가 이축되면서 물가 상승이 낮아질 텐데 어떻든 8, 9월에는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이게 또 미국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7월 CPI 발표하고 나서 일각에서 야 이거 인플레 좀 재발하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들을 했고 근데 이제 8월 9월까지만에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유가 움직임이 지금 이제 심상치가 않으니까요. 야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이거 또 심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금리도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가가 한때 그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거의 90달러 근처까지 올랐는데요. 그래서 유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감산 때문에 유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유가라는 게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저는 국제 유가를 볼 때 우리 코스피를 봐요.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 한 1개월 정도 선행했거든요. 상관계수도 0.6으로 비교적 높아요. 그러면 우리 코스피가 왜 국제 유가에 선행하느냐?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로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은 우리 수출 안 될 것이다. 우리 코스피가 먼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지금 많이는 안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8월 초에 2660까지 갔다가 지금 2560 상당한 조정을 받았죠. 이거는 상관계 구해 보니까요. 유가가 아마 10월 이후로는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마 4분기에는 또 물가 상승률도 미국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이 당장 이번 달에 이제 FOMC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물가만 보면은 금리를 또 올려야 될 텐데요. 그런데 하반기 물가까지 아마 연준에서 준비 전망할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경기까지 고려하면은 금리 인상은 힘들다.
5.50%, 지금 연준의 뭐 연방기금리가 5.25에서 5.50%인데요. 이걸 저는 그냥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는 건 유가 상승 요인이지만, 예. 일테면은 뭐 중국이 지금 경제가 좀 안 좋고, 예. 이런 것도 유가 하락 요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요. 중국이 최대 원자재 수요국이죠. 예, 그리고 예, 저는 그 4분기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 경제 너무 좋죠. 예. 뭐 GDP 나와 보니까 3분기 GDP 성장률이 현재 5% 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아마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축률이 너무 낮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물가보다도 임금 상승이 좀 낮았었어요. 예, 그래서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을 보면요. 미국 가계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올 그 7월 달 통계 보니까 2022년 말보다 더 낮습니다. 아, 줄었군요. 예. 예, 그리고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예, 미국 가계 금리 부담도 좀 올라갔거든요. 뭐 우리보다 미국 가계 금리 부담은 훨씬 낮습니다. 예, 그런데 2021년 1월에요.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에서 1.3%를 금리로 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올 그 7월 보니까 2.5%. 예, 그리고 2010년 이후 평균 1.9%인데요. 과거 평균보다 금리 부담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아마 4분기에는 예,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서 아마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 뭐 상승 요인이 되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유가가 상승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교수님 이제 상반기 내내 예. 미국 하반기 가면 이제 성장률이 좀 저조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GDP 나오 보니까 3분기는 좀 세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3분기는 지금 GDP 나와 보니까 최근 5.6%까지 나왔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소비가 계속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보다 소비가 좀 많이 증가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좀 늘리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 때문에 3분기 5.6% 이거는 뭐 지나치게 높은 거고요. 뭐 3분기가 좋은 만큼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최근 그 컨센서스가 미국 경제 성장이 0.9%. 예. 예, 그리고 9개 IB들 전망치 평균 보니까요. 0.2%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이 상당히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 전망치가 뭐 예측 오차는 있기는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3분기를 정점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든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을 것 같습니다. 좀 중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이 비구이 위한 디폴트 위기는 어떻게든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발 위기가 뭐 좀 진정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좀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중국 경제가 7%, 10% 고성장에다 이제 4 내지 5%로 가는 중성장 과정에서 진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우리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비유도 됐었습니다만은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장 다른 점은 예, 미국은 그때 가계가 집을 담보로 돈을 많이 빌렸었고요. 예,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은 그 집을 담보로 빌려준 부동산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 뭐 집값이 떨어지니까 가계가 부실해져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서 위기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은 가계 뭐 기업들 부실한 거는 사실인데요. 파생상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뭐 파생상품이 없으니까 중국에 그렇게 투자도 안 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언론마다 보도가 다른데요. 예, 저는 뭐 중국 공식 통계를 이용하는데 중국 GDP에서 건설업하고 부동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거든요. 예. 우리가 그 97년에 외환위기 때 16%였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계속 남아있을 텐데 그게 그 심각한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중국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체질 개선을 한 거네요.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지금
수출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도 수출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수출도 뭐 큰 폭 감소했죠. 그런데 지금 감소폭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하다가 8월 보니까 마이너스 8.8%입니다. 수입 또한 7% 감소하고요. 뭐 중국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도 중국 쪽으로 작년부터 수출이 계속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요즘 하여간 중국 하면 뭐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그냥 붙어 다니는 것 같은데. 예. 8월 CPI는 뭐 최악은 면한 것 같습니다만. 예. 중국 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7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예.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0.1% 올랐습니다. 예, 전월 대비 0.3%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중국이 저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그래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은 현상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이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다시 이거 뭐 하반기 내년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데 보면요, 제가 중국 물가를 제가 뭐 스스로 예측하는 못 해놓고요. 예, 다른 거 연구기관 참조하는데 예. 뭐 내년에 한 2~3%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가 아니고요. 7월 물가 마이너스는 일시적이었다. 네네. 물론 다른 나라보다 중국 물가 상승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중국이 아직 디플레 이야기는 너무 빠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뭐 발표를 7월 달부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 정도로 고용이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 고용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예, 고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청년 실업률이 20% 넘고 나서 그 뒤로 발표를 좀 안 하고 있는데요. 참 이상한 나라죠. 그렇다고 발표하는 나라. 예. 그래서 중국 그 대학생 졸업생들이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농촌에는 우리처럼 일손이 부족하대요. 예. 예, 농촌으로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는데 대학 졸업한 사람이 농촌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그 고용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업률 보니까 작년에가 4.9%였어요. 전체 실업률이. 예. 예, 그런데 올해는 5.3%로 작년보다 높고요. 이거는 그 블룸버그 전망치입니다. 컨센서스인데요. 내년에는 한 5.0%로 실업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그 심각하지만은 뭐 전체적인 실업률은 뭐 작년 4.9%에서 올해 조금 오르지만은 내년은 또 거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뭐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예.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어려우면은 특히 이제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겠지만 예. 특히 보면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화장품 이런 업종은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한 것 보니까 주로 중간재 수출이에요. 예. 말씀하신 반도체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중 40%가 중국으로 가고요. 15%가 홍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55%, 반도체 수출 50%가 중국, 홍콩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거네요. 예. 예. 그런데 중국 경제가 그동안 어렵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 안 되고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0%였어요. 예. 근데 2018년에 26.8%까지 크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2018년을 정점으로 올 1월에서 8월까지 보니까 19.7%로 20%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주로 뭐 중간재 수출이 안 되고요. 55%나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 큰 폭 감소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저는 올해 그 우리 수출이 4분기에는 뭐 기재부 장관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해봐도 수출이 한 5% 정도는 증가한 거로 나오거든요. 예. 아마 기저효과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이 그동안 큰 폭 감소했고 반도체 중심으로 중국과 생산들이 좀 늘어나면서 올 4분기에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금융시장 보면 예. 외국인 자금 유출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상황입니까? 근데 최근 4주를 보면요. 예. 한 중국 주식시장에서 11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출됐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보면요. 예, 작년에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133억 달러 정도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최근에 유출돼서도 217억 달러 들어왔습니다. 순유입이네요. 순유입이요. 그러니까. 예.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중국 부동산 문제 터지면서 최근 4주 동안 110억 달러 유출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최근에 중국에서 자금이 유출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그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한 217억 달러 유입됐다는 겁니다. 이 블룸버그 보니까 예. 한국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커졌다. 예. 결국 이제 중국에서 유출되는 자금의 일부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뭐 예.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었는데 예. 어쨌든 이게 중국이 안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할 때는 좀 불리한 예. 여건이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괜찮은 기회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머징 마켓에 아직 속해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의 중국 비중을 낮추면은 다른 나라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경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중국이 나쁘다면은 외국인들이 조금은 조절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비중을 그렇게 높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 돈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작년에 89억 달러 순유출됐는데요. 올해 보니까 86억 달러. 예, 그리고 최근 4주 동안 중국에서 아까 110억 달러 빠져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한 3억 달러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중국 시장, 중국에 빠져나간 돈 아주 일부가 우리 시장으로 들어왔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중국이 나쁘면 외국인들 우리나라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게 좋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고 예. 환율도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뭐 위안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다라는 기사 봤습니다. 예. 이 위안화 환율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원화 환율하고 워낙 좀 밀접하게 또 예,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요인도 위안달러 환율 이게 상승,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예. 7.32안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 거 보면요. 연말에 7.1, 내년 말에 6.8로 예상합니다. 예, 위안화가 올 연말 내년에 강세로 갈 것이다. 아마 이 정도는 강세로 안 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달러가 강세 보이면서 다른 모든 통화 가치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 부채,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고 대순부채가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조금 시야를 좀 멀리 보면요. 작년 10월에 달러 지수라는 게 114였어요. 예. 예, 그런데 얼마 전에 7월에 100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105, 106까지 올라가가지고 한 6% 올랐습니다만 이게 추세를 보면은 작년 전에 10월 114를 정점으로 하락 과정에서 최근에 상승이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이 위안 달러 환율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요. 국제결제은행이 실질 실효환율 구해가지고 각종의 적정환율을 평가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실질 실효환율 계산할 때 중국 비중이 무려 34%입니다. 예.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예, 그만큼 국제결제은행 BIS 보기에는 한국이란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위안화하고 한국 원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 원화도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뭐 꼭 이 수치는 아닌데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달러 가치 하락, 위안, 원화 강세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잘 오다가 위기를 좀 맞았어요. 그건 뭐 사실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통제력이 이제 좀 소수에 집중돼 있고 공산당이 또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체제다 보니까 좀 그런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회복 탄력성은 많이 떨어진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뭐 7%, 10% 성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다. 이제 잘해야 4 내지 5% 성장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 1 내지 2% 성장은 뭐 10년 후에 가면 가능하지만은 현재는 4 내지 5%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많이 효율성이 떨어지죠. 얼마 전에 저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회주의 경제, 자기들이 보기에는 앨런 재무장관이 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시장 경제로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에서도 표지에 그 재밌는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시진핑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영타고 추락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의미는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시장으로 가면서 구조조정을 해야지 질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중국이 조금 더 구조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중과 패권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하는데 미국이나 중국 경제 전망하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요. 큰 흐름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레암 앨리슨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일과 스티븐 노치 교수가 최근에 우발적 충동이라는 이런 책을 냈거든요. 예.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잘 나갔는데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시면요. 거짓 수사로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잘못된, 서로 그 상대방의 잘못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그냥 충돌까지, 전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거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경제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사실 이게 이제 좋다고 그럴 때도 정말 어떻게 좋은 건지 우리가 좀 숫자를 봐야 되고 안 좋다고 할 때도 우리가 좀 숫자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너무 좋다고 그럴 때 너무 긍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안 좋다고 할 때는 뭐 너무 그냥 낙담하게 돼서 현실을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런 수치를 데이터 보시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분기 내년 초 가면은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으로는 수출 증가율이 작년에 정말 잘 됐는데요. 이미 올 1월에서 8월까지 대미 수출 보니까 이게 감소세로 전환됐거든요. 미국 소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은 기저효과도 있으면 미국으로는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으로는 수출이 늘어나면서요. 아마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 중립적인 견해 데이터를 보면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큰 판에 대한 판단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페트로 차이나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조정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 저는 주식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선행지수 4월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다. 4분기에는 수출이 한 5% 안팎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4분기 중후반 주가 상당히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